32년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한 푼 두 푼 모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적금 1억 원, 은행 대출 2억 5천만 원, 총 6억 원이 그 파란 지붕 한 채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테라스에서 바라보던 눈부신 북한강 풍경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통째로 삼켜버린 아름다운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던 한 남자의 욕심이 어떻게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는지, 연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이 어떻게 사람의 판단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퇴직금만큼은 절대 한 번에 걸면 안 되는지, 제 눈물값으로 배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를 고민하며 비슷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수입니다. 1961년생이니 지금은 63이 되었네요. 경기도 가평군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가 교육대학을 마치고 26살이 되던 해 봄에 처음으로 교단에 섰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긴장해서 밤새 준비한 첫 수업 자료를 손에 꼭 쥐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명 남짓한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32년이 흘렀습니다. 평교사로 10년, 부장교사로 10년, 교감으로 12년. 직책은 바뀌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갔습니다. 감기로 몸이 아픈 날도, 장인어른 기일에도, 아들 첫돌 날도 학교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내가 당신한테 학교가 가족이야.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서운하게 말할 때마다 저는 조금만 기다려. 퇴직하면 그때는 내가 다 보상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산 것이 20년은 좋게 됩니다.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에 아내와 둘이 살았습니다. 시세가 4억 원 안팎되는 소형 아파트였는데 1999년에 2억 1천만 원을 주고 산 것이니 제법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둘인데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독립해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모이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들고 오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고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삶이었습니다. 퇴직을 2년 앞둔 2017년 봄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 교사 한 분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김교감, 퇴직하면 뭐 할 거야? 나는 요즘 가평 쪽 펜션 사업 알아보고 있어. 거기가 지금 뜨고 있거든.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나야 뭐 아내랑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32년을 공무원으로 살면서 저는 주식 한 번, 땅 한 번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굴린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아파트 2채를 굴리고 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꼬마 빌딩을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늘 나는 그냥 학교밖에 몰라서라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한 달에 약 220만 원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수록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했고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살려면 뭔가 하나쯤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걱정에서 나온 마음이었습니다. 그 걱정이 씨앗이 되어
저를 가평 모델하우스로 이끌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17년 여름 주말,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가평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닭갈비를 먹으러 간 길이었는데 북한 강변 도로를 달리다가 커다란 현수막을 보게 됐습니다. 남이섬 선착장 도보 5분. 전 세대 북한강 조망. 연수익 7% 확정 보장. 모델하우스 선착순 방문 증정품 있음. 아내가 저게 뭐예요? 하고 물었고 저는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했습니다. 마침 주차도 해야 했고 식사 전에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안내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중앙에는 65동 규모 단지의 조감도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강을 향해 계단식으로 배열된 파란 지붕 건물들, 각 동마다 달린 개별 수영장과 스파 시설, 그리고 멀리 남이섬이 내려다 보이는 구도. 솔직히 첫눈에 아름다웠습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남이섬은 연간 방문객이 3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숙박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주변 기존 펜션들의 가동률이 비수기에도 80%를 넘습니다. 북한강 인접 개발 제한으로 앞으로도 추가 공급이 어렵습니다. 모든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32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획서와 보고서를 읽어왔는데 그 설명은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 저는 2달 동안 그 팸플릿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광객 동향 자료도 읽었습니다. 남이섬 입장객 통계, 경춘선 가평역 이용객 수, 주변 숙박업소 현황. 숫자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다. 32년간 학교 예산을 관리해온 내가 이 정도 조사면 충분하다. 아내를 설득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삽시다. 퇴직금은 건드리지 말고요. 저는 매일 저녁 식탁에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위탁 운영이라서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뭔가 할 필요가 없어. 전문 업체가 다 관리해주고 우리는 수익만 받는 거야. 연 7%면 6억 투자에 연간 4,200만 원이야. 한 달에 350만 원. 여기에 연금 220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570만 원이야. 우리 둘이 한 달에 570만 원이면 얼마나 여유롭게 사냐? 숫자로 설득하는 것, 그건 교사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끝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면 믿어볼게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그 말이 얼마나 예언 같은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7년 11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퇴직금 2억 5천만 원은 그해 12월 퇴직 시 바로 쓰기로 했고 만기된 적금 1억 원, 그리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 원. 대출 이자는 당시 연 4.2% 수준이었으니 한 달에 약 87만 원이었습니다. 준공 예정은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년 반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당일 저녁 아내와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드디어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산중턱을 가득 채운 파란 지붕들이 북한강을 내려다보며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준공식 날 아내와 함께 단지를 걸어 올랐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관리업체 직원이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객실이 꽉 찰 겁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은 것은 2019년 6월 초였습니다. 운영업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6월 14일 16일 예약 완료. 2박 3일 4인 가족 손님입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런 두근거림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첫 월급을 받던 26살 때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6월 수익 정산서가 왔습니다. 280만 원이었습니다. 기대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아직 성수기 전이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월이 왔습니다. 경춘선을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남이섬으로 몰려들었고 그 인파를 등에 업고 우리 단지 예약창도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7월 수익은 65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87만 원, 관리비와 위탁 수수료 80만 원, 기타 비용 30만 원을 제하고도 453만 원이 순수하게 남았습니다. 여기에 연금 220만 원까지 더하니 그달 우리 부부 수입이 673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산서를 아내에게 보여주던 날 아내가 처음으로 당신 말이 맞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8월에도 5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 여름 우리 부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렌터카를 빌리고 좋은 호텔에서 묵는 여행을 그전까지는 늘 돈 아끼자며 버스 타고 민박 잡는 여행만 했는데 처음으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데서 자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연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평생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새벽 시장에서 산 옥돔을 호텔 조식 대신 구워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도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년 가자. 이제 그럴 수 있어. 구리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교감 선생님이 사업가 다 됐네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로 아빠가 노후 준비 잘해뒀으니까 너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 정말요? 잘하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칭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평생 가족에게 미안했던 빚을 드디어 갚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잔인합니다. 그 행복이 딱 그 여름 한 철짜리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9월이 되자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성수기가 끝났으니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월 수익 정산서를 받아보니 180만 원이었습니다. 여름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자와 관리비 합산 197만 원을 내고 나면 오히려 17만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으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달이 됐습니다. 10월에는 90만 원이 들어왔고 이자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107만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위탁 운영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약이 없죠?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남이섬 관광객들은 거의 다 당일치기로 오세요. 아침에 와서 섬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오후에 떠나는 코스거든요. 밤에 여기 남아서 자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예상과 달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 강조했던 남이섬 연간 방문객 33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330만 명이 모두 여기서 자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이 낮에 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지 전체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65동이 동시에 준공되면서 비수기에는 손님을 서로 나눠 갖는 구조가 됐습니다. 제 풀빌라뿐 아니라 옆동, 아래동, 위동 모두가 경쟁자였습니다. 거기다 주변에도 새로 생긴 펜션과 풀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자 단지 전체에 깔린 적막함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날이 이어졌고 빈 테라스 위로 낙엽만 쌓였습니다. 한때 여름에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수영장이 덮개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월 수익은 60만 원이었고 고정 지출을 빼면 137만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느라 바빴습니다. 비수기는 어느 사업이나 다 있어.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날 거야. 여름 한 철번 것으로 1년을 버티면 되잖아.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적자가 쌓이면서 2019년 겨울부터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월 마이너스 17만 원, 10월 마이너스 107만 원, 11월 마이너스 140만 원, 12월 마이너스 137만 원, 누적 적자 401만 원. 연금으로 메우고 있었지만 연금이 바닥날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아내에게 내가 틀렸어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서 저는 봄을 기다렸습니다. 2020년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봄은 왔지만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자 수를 발표했고 사람들은 모임을 취소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이섬 선착장의 관광버스가 사라졌습니다. 연간 330만 명이 찾던 그곳이 문자 그대로 텅 비었습니다. 2020년 3월 수익 정산서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0원이었습니다. 4월도 0원, 5월도 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이자 87만 원, 위탁 관리비 80만 원, 공용 관리비 30만 원, 재산세와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분위기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하청업체들 사이에서 공사비 미지급 분쟁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단지를 방문했더니 여러 동의 빨간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공사비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 당 건물 출입을 금함,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처럼 분양받은 수십 명의 소유주들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방이 생겼고 매일같이 아우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행사를 형사 고소하자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일단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여름은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54일간 비가 내리는 역대 최장 장마였고 그나마 여름 성수기에 기대를 걸었던 저는 또다시 빈손으로 8월을 보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익으로 들어온 돈은 총 420만 원이었는데 고정 지출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해 순손실만 2,6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에서 꺼내 쓴 돈이 벌써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는 갈수록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쌓였습니다. 저도 이번 달 이자 못 냈어요. 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방이었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들 공황 상태였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그 방을 들여다보다가 새벽이 돼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까지 빨간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위탁 운영 계약을 2021년 1월부로 종료합니다. 그 문서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는 가평에 살지도 않고 숙박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관리를 하려면 구리 아파트를 비워야 하고 다른 위탁업체를 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는 직접 운영을 시도해봤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카카오 채널을 만들고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주말이면 가평으로 내려가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경쟁 업체들이 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비수기에 1박 15만 원짜리 가격이 나왔습니다. 개별 수영장에 스파까지 딸린 풀빌라가 1박 15만 원이라는 건 이미 숙박업으로서는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신호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리면 낼수록 이미지가 싸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렇게 해도 방이 차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가격 경쟁의 끝은 모두가 함께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이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통장 내역을 펼쳐놓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퇴직금에서 빠져나간 5,800만 원, 남은 잔고, 대출 잔액.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2021년 결국 은행 이자를 3개월 연체했습니다. 은행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담보자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읽은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아니, 후회보다는 자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왜 아내의 걱정을 무시했을까? 32년 교직 생활로 모은 돈 전부를 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업에 몽땅 쏟아부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딸에게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시작한 일이 결국 가족 앞에서 가장 무너진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최종 확정 손실액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풀빌라는 2022년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6장 현실 직면. 저는 아파트 경비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쓰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직장명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32년을 교직에 있었으니 그것을 쓰면 되는데 교감 출신이 경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니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이 사치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자존심을 지킬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전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교감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눈을 잠깐 동그랗게 떴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하네. 그러시군요. 그 짧은 표정 변화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비 유니폼을 처음 입던 날,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2년간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력 문제였습니다. 야간 12시간 근무가 끝나면 무릎이 욱신거렸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새벽 6시에 교대를 마치고 버스를 탈 때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경비복을 입고 서 있으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씻을 기운도 없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 손길에 다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느 날 근무 중에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거기 차 좀 빼줄 수 있어요?
내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저는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교감실에서 교사들과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주차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 순간 확 와닿았습니다. 우는 것도 사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비실 안에서 혼자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그 무렵 동네 가정식 식당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5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러 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손을 보여줬습니다. 설거지를 너무 많이 했는지 손가락 끝이 하얗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퇴직금을 그대로 정기예금에 넣어두기만 했어도 당시 금리 2.5% 기준으로 연간 875만 원, 매달 70만 원 이상이 이자로 나왔을 것입니다. 아내가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잠자리에서 잠을 쫓아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쇠붙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경비 월급은 세후 221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자 87만 원을 내고 나면 134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 파트타임 80만 원, 공무원 연금 220만 원을 합치면 월 434만 원. 빠듯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 빠듯함 속에서 오히려 우리 부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말이 없던 밥상에서 이제는 오늘 있었던 작은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식당에서 실수한 이야기, 제가 경비하다가 길 잃은 강아지를 데려다준 이야기. 그런 대화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장을 가득 받아놓고 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항상 좋은 분이세요. 그거 변한 거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들이 나간 뒤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이고 싶었는데 이 나이에 자식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미안하고 따뜻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잘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식에게서 위로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 풀빌라는 지금도 경매 시장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 6억 원짜리 건물이 2차례 유찰된 뒤 지금은 2억 원 초반의 가격에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선뜻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발자국이 없고 테라스에는 낙엽만 쌓입니다. 한때 북한강을 배경으로 제가 아내 손을 잡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마음을 품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혹은 이미 퇴직하신 뒤에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 저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가족을 위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그게 어떻게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을 현실에 옮길 때 저처럼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6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놓쳤던 것은 큰 숫자 뒤에 숨은 작은 숫자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이섬 연간 방문객 3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30만 명 중에서 실제로 가평 산중턱 풀빌라에서 하룻밤을 자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은 전혀 다른 숫자였습니다. 저는 분양 설명회에서 들은 큰 숫자에 마음이 사로잡혀 그 숫자가 내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분양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비수기 평일에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숙박업소 주변을 걸어다니며 실제 손님이 있는지를 봤어야 했고, 인근 펜션 사장님들께 솔직하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관광지 인근의 장사가 잘 된다는 것과 내가 그 관광지 근처에서 숙박업을 운영했을 때 잘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놓쳤던 것은 공급 과잉의 위험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숙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은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동이 동시에 분양되어 동시에 준공되면 그 부족하다던 숙박 수요가 순식간에 과잉 공급으로 뒤집힌다는 것을 예측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풀빌라 하나만을 기준으로 시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제 경쟁자는 바로 옆동, 아래동, 위동이었고 거기다 단지 밖에서도 계속 새로운 숙박업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수요를 점점 더 많은 공급자가 나눠 갖는 구조, 그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입지도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비수기를 버틸 현금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숙박업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편차가 7배에서 10배 이상 납니다. 7월에 650만 원을 벌었다고 연간 수익이 7,800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름 2달이 이상치에 가깝고 나머지 10달이 현실입니다. 저는 성수기 숫자에 흥분한 나머지 비수기 10달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업을 결심할 때부터 수익이 0원이어도 2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별도로 남겨두었어야 했습니다. 고정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 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함정입니다. 창업 전에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즉 1년 동안 수익이 단 한 푼도 없어도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실수는 퇴직금과 적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단 하나의 투자처에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젊었을 때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건네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돈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처라도 퇴직금 전부를 집어넣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절반은 안전하게 예금이나 채권으로 지키고 나머지 절반로만 투자했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연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은 것입니다. 세상에 확정 보장되는 민간 투자 수익은 없습니다. 연 7%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파고들어야 합니다. 보장을 해주는 주체가 어디이고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지 보장 기간은 얼마인지 그 보장이 파탄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달콤한 숫자 앞에서는 반드시 한 번 더 멈추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꿈꾸신다면 반드시 그 사업에 직접 몸을 담가 보시길 권합니다. 가평 펜션을 하고 싶다면 먼저 가평 인근 펜션에서 1년 동안 직접 일을 해보십시오.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 몸으로 겪어보고 손님 민원도 직접 받아보고 세금 신고도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하고 싶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도 그 1년이 4억 원을 잃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그 1년을 아꼈다가 4년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경비복 상의를 단정히 챙겨 입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냉장고에서 꺼낸 보리차 한 병을 가방에 넣습니다. 아내가 어젯밤 미리 끓여둔 것입니다. 경비실 불을 켜고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창가에 섭니다.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날씨 좋대. 점심 같이 먹을까?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그래요. 뭐 먹을까요? 그 짧은 문자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6억 원이 사라진 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노후 계획이 무너졌고 자존심이 꺾였고 아내에게 미안함이 쌓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너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큰 소리 쳤다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됐고 딸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오늘도 무겁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그 북한강이 보이는 테라스, 아내와 손잡고 서 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행복했던 기억인데 지금은 그게 가장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홀했던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상에서 뉴스만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물어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수 있다는 것을 63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32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실수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정작 저는 그 말을 몸으로 배우는데 60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은퇴를 앞두신 분, 혹은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화려한 숫자에 설레기 전에 그 숫자가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연수익 보장이라는 말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그 보장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성수기 수익에 흥분하기 전에 비수기 10달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금만큼은 절대로 한 곳에 전부 넣지 마십시오. 그 돈은 젊었을 때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북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겠지요. 그 산중턱 파란 지붕들도 아직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강물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대신 오늘 아내와 먹을 점심 메뉴를 생각합니다. 칼국수가 좋을까? 순두부찌개가 좋을까?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 일상이 제게 남은 가장 진짜 행복입니다.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은 6억짜리 파란 지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건네는 문자 한 통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비슷한 실수를 앞에 두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지금 고민 중이신 분,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양평 전원주택을 믿고 5억 원을 쏟아부었다가 3년 만에 경매 통보를 받은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